안녕하세요. 커피앤톡입니다. 오늘도 와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바로 사연 읽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30대 후반의 의사입니다. 의사라는 직업을 가졌다고 하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처음에는 제 집안 배경을 참 궁금해하더라고요. 의대가 워낙 학비도 많이 들고 하니 좋은 집에서 태어나 부유하게 살았을 거라는 편견이 아무래도 작용할 수밖에 없을 테니까요. 하지만 저의 학창시절은 그리 순탄하지만은 못했습니다. 어찌 보면 참 기구한 편이라고도 할 수 있겠네요. 저에게는 아버지, 또 한 분의 아버지가 계십니다. 그분 아니었다면 저는 의사가 되기는커녕 인간답게 제대로 살지도 못했을 거예요. 오늘은 저와 제 또 다른 아버지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저의 친부모님은 일찍 돌아가셨어요. 아버지는 제가 10살 때 병으로 돌아가셨고 어머니는 18살 때 교통사고로 돌아가셨습니다. 어린 나이에 아버지에 이어 어머니까지 천에 고아가 된 저의 슬픔을 알아주고 공감해주는 어른은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친척들은 엄마의 장례식까지 찾아와 보험금 때문에 싸움까지 벌였죠. 이제 고작 고등학생이었던 어린 제 앞에서 부끄러움도 없으셨나 봅니다. 어머니가 돌아가시면서 받은 합의금과 진단금의 액수가 꽤 상당했기에 친척들은 서로 저를 데려가겠다고 나섰죠. 돈을 관리해준다는 명목하에 꿀꺽할 심산이라는 걸 아무리 어린 저라도 모를 수가 없었어요. 하지만 18살 미성년자가 혼자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은 없었고 저의 의지와는 관계없이 큰 고모가 제 후견인이 되었어요. 다들 큰 고모를 부러워했죠. 법적으로는 제 몫의 유산인데도 불구하고 다들 똑같이 저를 데려가면 자기들 돈이 될 줄 알았다니 참 어른들의 욕심이란 추악한 것이더라고요. 물론 이제는 저도 어른이지만 그런 어른은 되지 말아야겠다고 20년 전부터 다짐했습니다. 큰고모 집에서 살게 된 저는 결국 1년을 못 버티고 집을 나와야 했어요. 그 돈을 다 가지면 끝날 줄 아셨겠지만 큰고모의 생각과는 달리 고등학생에게 드는 돈은 많았고 큰고모는 제가 먹는 밥 한 숟갈도 아까워하셨죠. 표면적으로 제가 집을 나온 것이지만 사실은 눈칫밥을 못 견뎌 쫓겨난 것이나 다름없는 상황이었어요. 말한다고 통할 사람들도 아니고 그렇다고 19살짜리가 법적 대응을 할 수 있는 것도 아니었기에 1년치 먹은 밥값이라 생각하고 저는 부모님의 유산을 모두 포기하고 가출을 감행했습니다. 그때 제 사정을 잘 알던 고등학교 친구가 갈 데가 없으면 자기 집에서 지내도 좋다고 권유해 주었어요. 자기 아버지에게도 부탁도 다 해놓았으니 걱정 말고 오면 된다면서요. 그 친구는 어머니가 일찍 돌아가셔서 의사인 아버지와 단 둘이 살고 있었고 남자끼리만 지낼 것이니 불편해할 게 전혀 없다고 미안한 마음에 망설이는 저에게 적극적으로 권했어요. 그때가 저와 또 한 분의 아버지가 만난 순간이었습니다. 아버지께서는 부모도 일가 친척도 돈도 없이 떳떳하고 당당하게 살기 위한 유일한 방법은 이제 공부만이 남았다면서 자신 역시 그렇게 해서 지금까지 남부끄럽지 않게 살아올 수 있었다고 하시며 저의 학비를 모두 대주셨어요. 이거 그냥 주는 거 아니다. 나중에 성공해서 갚아야 한다. 빚이야 빚. 말씀은 그렇게 하셨지만 저의 죄책감을 덜어주기 위해서 그리고 저의 동기부여를 위해서 그렇게 말씀하신 거였죠. 그 말씀에 저는 이악 물고 전교 1등의 자리를 악착같이 지켰지만 곧 수능날도 다가오는데 도통 진로를 결정하지 못하고 있었죠. 어린 나이에 너무 많은 상실을 겪다 보니 꿈도 희망도 없는 상태였거든요. 그러다 우연히 아버지 병원에 들렀다 아버지가 환자들을 대하는 모습, 의사로서 일하는 모습을 보게 되었어요. 저와 친아들을 동등하게 대해주고 때론 자상하고 때론 엄한 아버지의 모습을 보여주기 위해 노력하시는 것처럼 아버지는 환자들에게도 다정하면서 유능하고 엄한 의사의 모습을 보여주셨어요. 그때 처음으로 저는 나도 저런 하얀색 의사 가운을 입어보고 싶다는 욕심이 들었습니다. 제 인생 최초의 꿈이었던 거죠. 저는 이 사실을 아버지께 말씀드렸고 아버지는 그 이후 진짜 아버지처럼 아니 웬만한 친아버지보다도 더 저를 믿고 지지하고 지원해 주셨어요. 친아들에게도 안 시켜주는 과외를 저에게는 시켜주셨고 등록금은 물론 값비싼 전공 서적까지 아낌없이 지원해 주셨죠.
일찍이 죽음을 겪어본 진호너라면 생명의 무게를 알겠지. 소인과 사명에 충실한 의사가 되어줄 것이라고 믿는다. 아버지는 그렇게 말씀하시며 전폭적인 지원을 해주셨고 그 덕분에 땡전 한 푼, 아니 부모님조차도 없이 친척들에게까지 버림받았던 제가 의대를 갈 수 있었습니다. 의대 졸업 후 저는 대학병원에서 인턴 생활을 하며 숙직실에서 먹고 잤어요. 아버지께 가는 부담을 덜고 싶은 것도 있었지만 출퇴근하는 시간을 30분이라도 아껴 의사일을 더 완벽히 배우고 싶은 욕심도 있었죠. 의사라는 직업이 워낙 고강도 노동이다 보니 사실 통군을 위해 움직이는 것 자체가 좀 힘든 면도 있었고요. 그때 저보다 3살 어린 간호사가 한 명 있었는데 워낙 성격이 서글서글하고 좋기도 했지만 유독 저를 친오빠처럼 따르고 살뜰하게 이것저것 잘 챙겨줬어요. 서로 이성적인 호감은 없었고 그 친구도 가족이 없이 외동으로 자라다 보니 서로가 서로의 외로움을 알았던 것 같아요. 그러던 어느 날 그 친구가 저에게 어렵사리 이야기를 꺼내더라고요. 오빠가 소개팅 안 좋아하는 거 아는데 내가 진짜 좋은 언니라서 좋은 사람끼리 만나면 좋겠다 싶어서 소개해주고 싶어. 진짜 좋은 사람이야. 내가 보증한다니까? 이렇게 일만 하지 말고 한번 만나라도 봐. 저 역시 믿을 만한 사람이 주선해준 자리이니 권해준 동생의 체면을 생각해서라도 나가보자고 마음을 먹었죠. 동생이 소개해주려는 상대방은 동생과 알고 지낸 지는 오래되지 않았지만 진솔하고 괜찮은 사람이라고 했어요. 우연히 병원에서 마주친 적이 있어 저를 처음 본 순간부터 반했다며 계속 소개시켜달라고 졸랐다고 했죠. 그렇게 저희는 소개팅을 하게 되었고 저는 처음부터 솔직하게 밝히는 편이 서로 시간 낭비 안 할 것 같아 제 이야기를 먼저 했습니다. 의대생 시절부터 겉모습만 보고 다가왔다가 저의 배경을 알게 되고 질려서 떠난 여자들이 많았거든요. 그녀는 제 유년 시절에 관한 이야기를 듣고 혼자 힘들게 커오면서도 포기하지 않고 올곧고 성실하게 자란 모습에 정말 감동했다며 자신 역시 입양아라는 사실을 밝히면서 혼자 한국에 와 있는 이유가 입양아라는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되어 자신이 태어난 국가에 오고 싶어 부모님의 반대를 무릅쓰고 온 것이라고 말했죠. 여러모로 성격도 자라온 모습도 닮았던 저와 그녀는 몇 번의 데이트를 이어가게 되었고 어느 날은 그녀가 저에게 술을 함께 마시자고 했어요. 제가 일이 워낙 바빴던 것도 있었지만 그동안은 건전하게 식사나 영화만 봤었는데 술자리는 처음이었죠. 그녀는 우리 관계가 더 편해졌으면 좋겠어요 하고 말했고 저 역시 동의하는 바였죠. 평소 술을 즐기지 않는다고 말하던 그녀는 칵테일 몇 잔에 취해 힘들어했고 걷기가 힘들다며 라운지 바로 위에 있는 호텔에 방을 좀 잡아달라고 부탁했어요. 저 역시 긴장에 취기가 좀 오른 상황이었지만 괜히 호텔방에 단둘이 있다가 실수라도 할 것 같아서 방을 얻어주고 들어가는 것까지만 보고 저는 그냥 나왔습니다. 다음날 그녀로부터 전화가 왔어요. 그리고 저는 어제 그 행동이 의도된 행동, 저의 진심을 떠보기 위한 마지막 관문이었다는 걸 알게 되었죠. 솔직히 말해서 요즘 세상이 워낙 험하기도 하고 여자 입장에서 남자들의 그런 행동을 피해야 하는 것도 당연히 맞겠지만 일부러 술 취한 척해서 상대를 떠보려는 행동을 보였다는 것에 저는 조금 의구심이 들었어요. 그렇게 감쪽 같은 연기가 가능하다는 거니까요. 하지만 그녀가 살던 미국은 한국보다 훨씬 위험한 곳이고 또 진지하게 결혼을 전제로 사귈 상대를 찾고 있었다면 그렇게 보다 진지한 태도를 보이는 것도 이해할 수 있겠다 싶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녀는 그렇게 3개월을 저와 만나본 뒤 결혼 준비를 하는 게 어떻겠냐고 적극적인 자세로 나오기 시작했어요. 솔직히 저는 의사라는 직업을 빼면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었기에 망설였지만 그녀는 서로의 부족한 부분은 서로가 메울 수 있다며 저 진호 씨가 생각하는 것보다 좋은 여자일걸요? 하며 스스로 괜찮은 여자라고 말하며 자신에게 자신감이 충분하다는 것을 어필했죠. 저도 그렇고 주변에 공부밖에 모르는 범생이들만 많아서 그런지 그녀는 패션 감각이나 외모가 세련되고 외향적이라 눈이 가는 스타일 뿐만 아니라 미국에서 오래 살아서 영어도 네이티브였고 운동이면 운동, 요리면 요리, 못하는 게 없는 팔방미인이었습니다.
처음에는 저를 향해 경계를 풀지 않았던 그녀가 저에게 점점 빠져들고 있다는 것이 제 눈에도 보일 정도였죠. 그렇게 저와 그녀는 천천히 거리를 좁혀나가며 만나게 되었고 하루는 저를 집으로 초대해 근사한 요리도 직접 만들어 주었어요. 손수 준비한 맛있는 저녁을 함께한 뒤 저는 그날따라 응급 환자가 많았던 탓에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너무 피곤했던 모양인지 와인 몇 잔에 취해서 그대로 잠들어 버렸고 다음날 일찍 일어나 보니 저희 출근 시간을 알고 있는 그녀가 저보다 먼저 일어나 앞치마를 두르고 주방에 나가 아침 식사 준비를 하는 모습을 봤어요. 18살 이후로는 그런 장면을 볼 일이 없었던지라 그 뒷모습에 크게 감동을 받았던 저는 이 여자와 함께 이렇게 늙어가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고 즉석에서 그녀에게 프로포즈를 했습니다. 나 참 세수도 안 하고 프로포즈하는 사람이 어딨어요. 말은 그렇게 했지만 그녀 역시 크게 감동받은 눈치였죠. 사실 커다란 다이아몬드 반지라도 하나 준비했어야 했겠지만 아버지의 지원으로 간신히 의사가 될 수 있었던 저는 아직 인턴이라 무일푼이나 다름없는 상황이었고 그녀 역시 그런 저의 사정을 빤히 알기에 그런 것은 바라지도 않았죠. 참 속이 깊은 여자라 생각했어요. 그렇게 저희는 결혼을 약속했고 그녀는 그 후 저에게 더욱 극진하게 잘해주었습니다. 얼마 후 병원으로 100개가 넘는 도시락이 배달이 되었어요. 전 당연히 도시락 업체에서 주문한 것인 줄 알았는데 그녀가 일일이 손수 준비한 것이더라고요. 우리 진우 씨 예쁘게 봐주세요 하고 본인이 직접 제작한 스티커까지 아기자기하게 붙어있는 도시락은 제가 일하는 병원의 의료진들에게 모두 전달될 수 있도록 넉넉한 양으로 만들어졌고 이렇게까지 안 해도 된다며 미안해하는 저에게 결혼 전에 인사라도 미리 해두고 싶었어요. 다들 워낙 바쁘시니까 이 방법이 제일 좋을 것 같아서. 아무리 바빠도 식사는 꼭 챙기기, 알죠? 하며 너스레를 떨더라고요. 그런 모습이 어찌나 귀엽고 사랑스럽던지 제가 신부감 하나는 확실하게 얻었다는 생각이 들었죠. 그렇게 병원에서 함께 한바탕 잔치와도 같은 식사를 끝내고 잠깐 양해를 구하고 그녀를 데려다 주러 나온 길에 그녀가 단둘이 남겨진 자리에서 중요하게 할 말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녀는 길목에 서서 한참을 말을 잇지 못하고 망설이며 서성였고 저는 그녀를 믿기에 차분하게 기다렸어요. 한참 말없이 고민하던 그녀가 어렵게 꺼낸 이야기는 저 아무래도 임신한 것 같아요. 였습니다. 그녀는 현실의 두려움을 느낀 듯 몸을 작게 떨고 있었어요. 저는 할 말을 잃었죠. 너무 기뻐서 충격을 받는다는 말이 체감이 됐어요. 정말 잘 됐다며 뛸 듯이 기뻐하는 저를 보는 그녀는 여전히 조금 불안해 보였고 혹시나 아이를 낳고 싶지 않아서 저러는 것인가 싶어 저도 조금 걱정이 되려는 찰나 그녀가 이렇게 말했어요. 솔직히 우리가 결혼을 약속하고 준비도 시작했지만 임신으로 발목 잡는 여자가 되고 싶진 않았어요. 사람 마음이라는 건 변할 수 있는 거잖아요. 한참 바쁘고 힘든 시기에 진우 씨가 싫어하면 어쩌나 하고. 그게 무슨 말이에요. 내가 왜 싫어해요? 나 지금 진짜 기뻐서 날아갈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진짜죠? 억지로 웃는 거 아니죠? 진짜 좋은 거죠? 당연하죠. 다행이다. 사실 저 도시락 싸들고 병원에 오는 내내 얼마나 불안했는지 몰라요. 그녀는 그렇게 말하며 작은 어깨를 떨면서 눈물을 보였어요. 사실 그때 저는 기쁨과 혼란, 그 어디쯤이라 그때 어떤 대화가 오고 갔는지 잘 기억이 안 나요. 다만 질문을 많이 할수록 오해가 쌓일 수 있을 것 같아 꼬치꼬치 캐묻는 거 하지 않기로 다짐했던 것만 기억나네요. 아무래도 혼전 임신이라 더 불안해하는 것 같아서 안심을 시켜주고 싶은 마음이 더 컸던 것 같아요. 아무래도 내가 외롭게 살다 보니까 나는 가정을 꾸려서 아이도 낳고 행복하게 사는 게 어릴 때부터 꿈이었어요. 하루라도 빨리 아빠가 되고 싶었던 꿈을 당신이 이뤄준 거예요. 내가 정말 행복하게 해줄게요. 그렇게 말하며 저는 정말 행복한 표정으로 웃어 보였고 그제서야 그녀도 조금이나마 안심한 얼굴로 같이 웃어줬어요. 그날 이후 저와 그녀는 결혼 준비를 더욱 서두르게 되었습니다. 두 사람의 결합이 세 사람의 축복으로 더해졌기에
저는 곧바로 아버지에게 이 일을 알리고 결혼 준비를 서둘러야겠다는 말씀도 드렸죠. 아버지께서는 축하해 주시면서도 예비 신부에 대해서 아직 그녀의 말 외에는 아무것도 모르는 것을 걱정하셨어요. 또 그녀가 키워준 부모님을 두고 홀로 한국에 내려와 장기 체류하는 것도 내심 걱정하셨죠. 진우야, 너도 나와 살아봐서 알겠지만 키워준 정 그것도 무시 못하는 거야. 네 예비 신부가 이 사실을 부모님께 먼저 알리기야 했겠지만 그래도 신랑 될 사람이 함께 미국에 가서 정식으로 인사를 드려야 하지 않겠니? 아버지는 결혼 준비는 일단 인사부터 드리고 난 후에 차근차근 준비해도 전혀 늦지 않는다며 결혼 준비는 본인께서 물심양면 도와줄 테니 우선 예비 신부의 집에 인사드리는 것을 1차 목표로 삼으라고 하셨죠. 아버지의 말씀이 틀린 것이 하나도 없었기에 저는 바로 예비 신부에게 아버지의 말씀을 전하며 미국에 먼저 다녀오자고 이야기했어요. 나중에 몸이 무거워지기 시작하면 장거리 비행도 여의치 않아질 테고 부모님께 오시라고 하는 것도 예의가 아니니 임신 초기나 중기일 때 최대한 빨리 인사를 드리러 가야 하는 게 맞는 것 같다고 말이죠. 그런데 예비 신부는 제가 전혀 상상도 못했던 대답을 내놨어요. 나 사실 한국에 혼자 내려와서 이렇게 부모님하고 연락도 잘 안 하고 사는 거 결혼 문제 때문이에요. 그게 무슨 소리예요? 사실 제 양부모님은 정해놓은 결혼 상대가 있어요. 하이스쿨 다닐 때 약혼한 사이인데 그쪽에서도 사실 나이 차고는 딱히 저랑 결혼하고 싶은 마음이 아닌 것 같고 저 역시 결혼은 내가 사랑하는 사람하고 하고 싶었거든요. 그럼 설마 지금 내 이야기, 뱃속에 있는 우리 아이 이야기 하나도 안 한 거예요? 미안해요. 어쩔 수 없었어요. 어차피 말씀드려도 부모님이 반기실 리가 없어요. 반대만 하실 거예요. 난 우리끼리 행복하게 살고 싶어요. 그래도 니콜 당신을 지금까지 키워준 분들인데 이건 아닌 것 같아요. 저희 아버지께서도 자식된 도리로서 키운 정을 무시할 수 없으니 니콜의 양부모님께는 꼭 말씀을 드리는 게 좋겠다고 결혼 준비는 말씀을 드리고 나서 시작하는 게 좋겠다고 하셨어요. 항상 무언가 결정해야 할 일이 생기면 그녀의 의견에 따르는 편이었지만 이번만큼은 저도 물러서지 않았죠. 존경하는 아버지의 말씀은 저에게 절대적이기도 했고 또 제가 생각해도 그래도 지금까지 키워준 부모님을 이렇게 모르는 척하는 건 말도 안 된다고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제 이야기를 듣고 한참을 흔들리는 표정으로 고민하던 그녀는 갑자기 눈물을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진우 씨, 미안해요. 그동안 내가 말 못한 게 있어요. 그러며 그녀는 그동안 숨겨뒀던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그녀의 미국 양부모님은 남들에게는 좋은 사람이었지만 적어도 자기 딸에게는 좋은 사람이 아니었다고 합니다. 그녀의 양부모님은 그녀에게 늘 돈 이야기를 하며 우리 친자식 키우는 것보다 돈이 더 많이 드네. 이럴 줄 알았으면 섣불리 입양 같은 거 하는 게 아니었는데 라고 말하며 돈 문제로 그녀를 구박했고 그녀는 그 때문에 미들스쿨을 다닐 때부터 베이비시터 등의 아르바이트를 하며 스스로 생활비와 학비를 충당해야 했다고 해요. 대외적인 이미지가 있었기에 대학 학비까지는 양부모님이 어쩔 수 없이 보태줬지만 그 이후로는 지원이 완전히 끊겼고 먹이는 밥값도 아깝다며 집에서 쫓겨나다시피 해서 대학 졸업하자마자 혼자 자립해서 살아왔다고 합니다. 그 약혼자라던 남자도 사실은 양부모님이 돈 때문에 돈 많은 집 남자에게 강제로 시집을 보내려던 것이었고 한국에서 의사 남편이 생겼다는 사실을 알게 되면 그것을 빌미로 키워준 값을 요구할 것 같아서 연락을 못하고 있다고 말했죠. 그들은 그러고도 남을 사람이라면 말입니다. 미국에서 그렇게 홀로 외롭게 사는 게 너무 힘들고 지쳐 한국행을 감행했고 친부모님을 찾으려 했지만 입양 기록이 유실되어 찾을 수 없어 좌절의 나날을 보내던 중에 저를 만나게 된 것이라고 제가 자기의 구세주라고 말했죠. 사실 전 돈이 문제라면 돈으로 인사를 대신하는 것도 나쁘진 않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어쨌든 그녀를 거두어 먹이고 입히고 대학까지 보내준 사람들인 것은 맞고 그렇게 해주지 않았다면 제가 그녀를 만날 수 없었을지도 모르니까요.
그 큰 금액을 요구한다면 아버지에게 돈을 좀 빌려서라도 주면 되지 않을까 하는 마음까지 먹었을 정도였습니다. 오래전 저희 부모님이 돌아가시면서 남긴 유산과 진단금을 큰고모 댁에서 지낸 1년치 밥값으로 퉁치고 그냥 나와 연을 끊고 살고 있는 것처럼요. 양부모님께 인사를 드려야겠다고 마음을 굳힌 저는 신부에게 5천만 원을 들려주었습니다. 이제 겨우 사회에 나와 인턴을 하고 있는 제게 무슨 돈이 있었겠어요. 그 돈은 제가 그동안 악착같이 모은 전 재산이나 다름없었어요. 아버지께 말씀드리면 도움을 받을 수 있었겠지만 그렇게 하고 싶지는 않았거든요. 레지던트가 되면 돈이야 더 빨리 더 많이 모을 수 있을 테고 저나 예비 신부나 욕심이 많은 사람들은 아니니 결혼 준비는 검소하게 하면 되니까요. 예비 신부의 말대로 정말 그녀의 양부모님이 그런 사람들이라면 한 번만으로 돈 요구가 끝나지 않을 가능성도 충분하니 또 돈을 요구하면 그건 또 그때 가서 생각해보자고 말했죠. 그 돈을 받고 예비 신부는 정말 한참을 펑펑 울었습니다. 미안하고 또 고맙다면서요. 앞으로 자기가 이 빚은 절대 잊지 않고 갚겠다 했죠. 물론 저는 결혼할 사이에 이걸 빚으로 생각하지 말라며 저에게는 당신과 아기가 최고의 축복이자 선물이라며 우는 그녀를 안고 다정히 달래주었어요. 예비 신부는 임신 16주 차에 접어들기 시작하자 제법 임산부태가 나기 시작했어요. 저는 예비 신부와 함께 예비 장인어른 장모님을 뵙고 오길 원했지만 예비 신부는 함께 가봐야 더 심한 반발에 부딪힐 게 뻔하고 자신과 부모님의 문제이니 혼자 가서 해결했으면 한다고 말하더라고요. 솔직히 말하면 아직 한참 안정이 필요한 시기에 그 먼 곳까지 혼자 보내는 것이 너무 걱정되었지만 예비 신부의 의지가 너무나도 확고하여 더는 말릴 수 없겠다는 판단이 들어 그녀의 결정을 따르기로 했어요. 저는 조금씩 불러오는 그녀의 배를 어루만지며 둘이 잘 다녀와. 우리 아가가 엄마 지켜줘야 해. 하고 마지막 인사를 하고 예비 신부와 아기를 미국행 비행기에 태워보냈습니다. 부모님께 인사만 드리고 상황 설명을 한 뒤 일주일 정도만 그동안 못한 이야기도 하고 친구들도 만나 회포도 풀고 오겠다던 예비 신부는 2주일이 지나도 3주일이 지나도 감감무소식이었어요. 제 연락을 받지도 않았죠. 그러면 안 되는 걸 알면서도 수술실에서도 내내 예비 신부와 아기 걱정에 일이 손에 잡히질 않아 몇 번이나 지적을 들어야 했을 정도로 정말 걱정이 태산이었습니다. 양부모와 사이가 그리 좋은 편도 아니었고 심지어 결혼을 반대하는 입장이라고 하시니 혹시 무슨 좋지 않은 상황이라도 있는 건 아닌가 하는 걱정으로 머릿속이 가득했죠. 혼몸도 아닌데 혹시 양부모님과 싸우다가 큰일이 난 건 아닐까? 대체 왜 전화기는 계속 꺼놓고 받지 않을까? 정말 온갖 안 좋은 생각들이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그렇게 시간은 흘러만 가서 무려 한 달이 2달이 되고 2달이 3달이 됐어요. 저는 포기하지 않고 미국과의 시차를 고려해 밤에만 전화를 걸었고 낮에는 메시지를 남기곤 했어요. 응급실 당직을 서는 날에도 그 바쁘고 정신없는 와중에 틈틈이 전화를 걸어보고 음성 메시지를 남겼죠. 그런데 그때 간호사 한 명이 응급 호출이었다며 지금 당장 내려가 보라고 헐레벌떡 뛰어왔어요. 환자의 의식이 없는 상황인데 임산부로 보인다며 조산이나 사산의 위험성도 보이는 상황이니 지금 당장 처치가 필요할 것 같다고 했죠. 급하게 준비하고 들것에 실려 들어오는 환자를 보는 순간 저는 온몸이 돌처럼 딱딱하게 굳어버렸습니다. 진짜 영화에 나오는 슬로우 모션 기법처럼 주변의 소리가 전부 음소거되고 점점 흐릿해지면서 시야가 차단되는 느낌이었어요. 제 세상엔 오로지 들것에 실린 채 옅은 신음을 내뱉으며 정신을 잃은 예비 신부만이 보였죠. 주변의 모든 것이 고요하게 느리게만 흘러가는 기분이었어요. 아니 왜 미국에 있어야 할 예비 신부가 한국에 있는지 어쩌다가 이렇게 응급실에 실려와야만 했는지와 같은 것들은 생각할 겨를이 없었죠. 옆에서 다른 의료진이 지금 급박한 상황에서 뭘 하고 있느냐며 제 이름을 소리쳐 부르고 팔을 잡고 흔들었지만 저는 아무것도 들리지 않았고 아무런 행동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때 예비 신부가 도시락을 준비해 왔을 때 함께 도시락을 먹었던 동료 의사가 그녀의 얼굴을 알아본 모양인지 앞으로 나서서 놀란 목소리로 그러더라고요. 이 사람 재수 씨 아니야? 맞지? 진우야,
재수 씨 맞지? 전 그제서야 퍼뜩 현실 세계로 돌아온 듯 정신을 차렸지만 충격적인 상황 앞에서 여전히 몸은 딱딱하게 굳은 채 덜덜 떨리고 있었어요. 동료 의사는 당황한 채 아무것도 못하고 있는 저를 보고는 안 되겠다 싶었는지 저를 밀치고 자신이 앞에 나서서 처치하기 시작했습니다. 정말 내 몸이 내 의지대로 움직이지 않는 상황이었어요. 머리로는 당장 그녀를 살리기 위해 뭐라도 해야 한다고 명령하는데 온몸의 피가 발 아래로 싹 빠져나가는 것처럼 몸이 차갑게 굳고 시야가 흐릿해지고 머릿속은 점점 몽롱해졌죠. 마침 그날은 병원에 상주하는 의사가 꽤 되었고 방금 실려온 응급 환자가 제 예비 신부라는 사실이 다른 의료진들 사이에서도 빠르게 퍼진 모양인지 다른 의사들도 급하게 달려주었습니다. 아이까지 있는 상황이라 자칫하면 두 목숨이 위험해질 수 있었기에 꼭 저의 신부가 아니었어도 그렇게 했겠지만요. 조선 위험이 있으니까 분만실 준비해두라고 해. 네, 알겠습니다. 바이탈 체크! 저를 제외한 모두가 급박하게 돌아가는 상황에서 냉정하고 기민하게 대처했고 저는 여전히 덜덜 떨리는 손바닥과 정신을 잃은 예비 신부를 번갈아 보면서 멍하니 있었어요. 처음에 나서주었던 동료 의사는 급한 마음에 가위를 들고 와 티셔츠를 자르기 시작했어요. PCR을 하든 뭘 하든 뭔가 해야겠다고 생각했던 거죠. 평소 감정 변화가 거의 없어서 워낙 냉철한 성격이기로 유명한 사람이었는데 그날은 그 동료 의사도 정말 저만큼이나 당황한 듯 놀란 기색을 전혀 숨기지 못했죠. 그런데 가위가 관리가 잘 안 된 모양인지 당황해서 가위질이 제대로 안 되는 것인지 가위가 잘 듣지 않았죠. 아이씨, 이 가위 왜 안 들어? 비품 관리 똑바로 안 해? 동료 의사는 그렇게 갑자기 확 짜증을 내며 가위를 저쪽으로 치워버리고는 손으로 나머지 옷을 찢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웬일인가요? 그렇게 겨우 잘라낸 예비 신부의 옷 속에는 하얀 솜이 가득했습니다. 꼭 곰인형을 찢어서 그 안에 있는 솜을 모두 꺼내어 해체해둔 모습과도 같았죠. 모두가 의아한 와중에 예비 신부의 윗옷을 모두 벗겨낸 순간 그 자리에 있던 많은 의료진들은 모두 아연실색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예비 신부의 아랫배에 두껍고 통통한 복대가 채워져 있었거든요. 불룩하게 만들려고 인형 손까지 넣어 만든 가짜배였던 겁니다. 저의 연락을 받지 않은 동안에도 임신한 척은 완벽하게 하려고 했던 모양이었는지 옷을 찢어서 보지 않았다면 정말 임신 6, 7개월의 산모로 보였을 정도로 감쪽 같았죠. 옷을 찢을 때까지 그 누구도 의심하지 않았으니까요. 커다란 인형 몸체에서나 나올 법한 양의 솜이 임산부라고 생각했던 사람. 다른 누구도 아닌 제 예비 신부의 몸에서 나온 것을 본 다른 의사와 간호사들은 할 말을 잃은 표정으로 뒤로 물러섰습니다. 처음 예비 신부의 응급처치를 위해 나섰던 동료 의사는 어쨌든 실신한 것은 사실이니 증상을 확인은 해야 한다며 다시 냉정하고 침착해진 모습으로 바이탈 체크를 했고 결과적으로 특별히 큰 문제는 없이 잠깐 쇼크로 인해 기절한 것 같다는 해답을 내놓고는 비틀비틀 숙직실 쪽으로 걸어갔어요. 전 거의 이성을 잃은 상태로 그 여자의 휴대폰을 찾았습니다. 하지만 잠금이 걸려 있어 내용을 볼 수가 없었고 저는 여자가 깨어날 때까지 동료들에게 부탁해 자리를 지키고 앉아 기다렸어요. 잠깐만 한눈을 팔아도 바로 도망가고도 남을 여자였으니까요. 가벼운 쇼크로 쓰러졌던 그 여자는 곧 깨어났고 자신의 상황을 파악하자마자 얼굴이 창백하게 질리더군요. 지금 당장 휴대폰 잠금 풀어. 아니, 진우 씨 이건 내가 당장 경찰 부르려는 거 내가 창피해서 참는 거니까 당장 잠금 풀어. 그 여자는 벌벌 떨리는 손길로 휴대폰 잠금을 풀어 저에게 주었어요. 그 여자 눈앞에서 확인 사살이라도 하는 심정으로 저는 그 여자가 나눈 메신저 대화들을 하나하나 확인하기 시작했습니다. 어떤 남자와의 대화가 자주 이루어졌고 그걸 보면서 저는 임신했다는 거짓말은 그래, 어떻게든 변명이라도 듣고 용서해주자고 생각했던 마음이 싹 사라지며 우리 관계가 다시는 예전으로 돌아갈 수 없다는 걸 깨닫고 말았습니다. 그 어떤 남자와 나눈 대화는 아이들의 사진과 아이들에 대한 이야기가 대부분이었습니다. 밥 먹고 놀고 자는 모습을 남자가 사진으로 찍어 보내주며 오늘은 누가 뭘 했고 무슨 일이 있었다고 상세히 기록해 주었고 저의 예비 신부는
아이들이 보고 싶다, 사랑한다는 이야기를 자주 했습니다. 네, 저의 예비 신부는 미국에 두 아이를 둔 유부녀였던 거였어요. 양부모님, 결혼 여부, 이름, 학교, 나이, 모든 것이 다 거짓이었습니다. 저와 동갑이라고 했지만 사실은 나이조차 저보다 2살이 더 많았죠. 그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전 처음에 두 사람의 대화 내역을 보면서 남편 몰래 한국에 와서 저와 바람을 피우는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그마저도 아니었던 겁니다. 그녀는 한국에서 저와 만난 이야기까지 모두 상세하게 남편에게 이야기했고 괜찮은 의사를 물긴 했는데 아직 인턴이라 돈이 그렇게 많아 보이진 않는다. 하지만 아버지 쪽이 돈이 좀 있어 보이니 임신했다고 거짓말하고 이것저것 요구하면 한몫 챙기는 게 가능할 것 같다는 등의 이야기가 오고 갔죠. 두 사람은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까지 다 계획을 세워두었습니다. 일단은 친정에 가 있겠다고 하고는 연락을 두절한 뒤 미국에서 아이를 조산하고 말았다며 미숙아로 태어나 치료비가 많이 든다면서 치료비 명목으로 돈을 뜯어낼 궁리. 자기 아이들의 어린 시절 사진으로 저를 속여 사진을 보내주고 양육비와 생활비를 받을 수 있는 만큼 뜯어내는 방법 등 장기적으로 아이를 빌미로 돈을 뜯어낼 계획을 다 세우고 있었던 거죠. 그 여자는 사태를 파악하고는 침대 밑으로 내려와 잘못했다고 울면서 싹싹 빌기 시작했어요. 허라, 소민영이 말을 하네. 시끄러우니까 좀 닥쳐줄래? 다른 환자분들과 보호자들에게 방해가 되잖아. 전 이렇게 말해주며 가면차게 비웃고는 그냥 등을 돌려버렸죠. 대화 내역도 모두 백업해 제 휴대폰으로 전송하고 그 여자에게 던져줘 버렸어요. 난 솔직히 당신이랑 더 할 이야기도 없어. 지금 이 자리에서 경찰을 부를지 아니면 내가 당신에게 줬던 5천만 원 다시 돌려주고 조용히 떠날지 결정해. 지금 이 자리에서 또 잔꾀나 쓰면서 빠져나갈 궁리하면 다음은 없어. 난 이미 당신 미국집 주소도 알아냈으니까. 진우 씨, 내 얘기 좀 들어줘요. 내가 처음부터 이럴 생각이었던 건 아니고 난 사실 가정폭력 피해자예요. 남편이 억지로 시켜서 어쩔 수 없이 제가 말을 안 들으면 미국에 있는 우리 아이들에게 해코지할까 봐. 닥치라고 했지. 이런 상황에서까지 내가 그런 말을 믿을 거라고 생각하다니. 날 얼마나 멍청한 놈으로 보는 거야. 난 이미 병원 구석구석 모르는 사람이 없을 정도로 망신을 충분히 당했어. 이거 당신이 해결해 줄 수 있어? 내가 받은 모욕감, 배신감, 명예훼손까지 전부 다 계산해서 정식으로 소송 걸기 전에 당장 내가 보내준 돈 다시 계좌이체해. 내가 못할 것 같아? 그 여자는 매우 당황한 모습으로 전화기를 붙들고 메시지를 보내기 시작하더군요. 분명히 자기 남편이겠죠. 한참을 메신저로 대화하던 그 여자는 기어들어가는 목소리로 진우 씨, 지금 계좌이체 했어요. 하고 말했고 저는 응급실 비용이나 수납하고 가라는 말을 끝으로 자리에서 일어섰습니다. 그 여자와 맺은 1년의 인연이 그렇게 허무하게 단 10분 만에 끝나는 순간이었어요. 도망치듯 응급실을 나가는 그 여자의 뒤통수에 대고 그런 말을 했던 것 같아요. 당신 배에서 터져버린 손처럼 그게 당신 말로일 거야. 남의 돈을 그렇게 쉽게 갈취할 수 있을 줄 알았어? 사람의 진심을 농락하고 배가 부른 줄도 모르고 끊임없이 뱃속에 우겨 넣다 미련하게 배가 터져버리는 곰. 그게 당신 최후의 모습일 거라고. 그 여자는 잠시나마 뒤를 돌아봤지만 한마디 대꾸도 제대로 못하고 사람들이 쳐다보는 것에 부끄러움이라도 느끼는 듯 어깨를 잔뜩 움츠린 채 도망가듯 떠났죠. 아버지의 조언이 없었다면 알아볼 생각조차 제가 안 하고 무조건 그 여자를 믿었다면 지금까지 갈취당한 돈이 얼마가 될지 지금 생각해도 너무나 아찔합니다. 아버지가 이렇게 저를 또 다른 위기에서 구해주신 거예요. 제가 너무 순진하고 멍청했다고 해도 할 말이 없어요. 그게 사실이니까요. 역시 저는 이렇게 다 큰 어른이 되었어도 여전히 아버지에게 배울 점이 너무나 많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조만간 아버지께서 두 사람 스케줄 맞추어 술 한잔 기울면서 좋은 여자 고르는 법도 전수해 주시기로 약속하셨어요. 아버지의 깊은 지혜와 해안을 더욱 배우고 가슴 깊이 새겨 다음에는 정말 좋은 사람을 만나보기로 생각했어요. 그런 여자 때문에 제가 평생의 꿈인 화목한 가정을 이루는 것을 포기할 수는 없으니까요.
제 사연을 들어주신 분들 모두 저의 행복한 미래를 위해 함께 기도해 주세요. 지금까지 커피앤톡이었습니다. 오늘도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 영상으로 또 찾아뵙겠습니다.